오늘은 저희 그 산업 R&D 지원하고 정책 펀드 연계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면 기술료라든지 기술 사업화라든지 뭐 기술 금융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좀 오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R&D와 더불어서 R&D에 좀 전후방 연계될 수 있는 펀드나 사업화나 금융들이 어떻게 저희 산업기술과 연관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신준호 ENF 어드바이저 대표님 모시고 하게 됐는데요. 아마 잘 알겠지만 저희 상기평도 기술료나 기술혁신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기술혁신 펀드의 투자 방향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또 도와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금융팀에서 좀 추천해 주시고 또 이민호 국장님이 추천해 주신 그 강사분 모시고서 저희 팀의 패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강사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사하고 경제학설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요즘 경제사나 학설사 가르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안 뽑아가지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뭐 회사를 하나 조그만 거 만들었는데 뭐 제가 이제 전공이 경제사다 보니 경제사가 이제 기술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같이 이제 여의도에 또 회사를 만들면서 펀드 관련된 거 이런 거 하면서 세 개를 조금 더 하는 뭐 정책, 금융 뭐 이런 쪽에 좀 한 지난 10년 동안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 뭐 미국 속담 중에 사회생활 5년이면 박사학위 하나라고 여기다 박사학위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 오늘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지난 10년 동안 뭐 제가 2003년도에 기술금융이라는 걸 최초로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그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다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정책에 좀 활용될 수 있는 어드바이저를 드리는 자리로서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하고 이거 다 설명할 생각 없으니까 편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개인적으로 기술금융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술금융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기술이 있는 기업들한테 기술 평가를 해서 대출해주는 제도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일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자꾸 이제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뭔가 이제 그래서 기술금융하면 여기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꾸 뭐 기술을 평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주자 이런 식의 이 제도가 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보면 올해도 1월 달에도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이제 은행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너네들 기술금융한다고 이 평가해가지고 기술평가 제대로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니까 아마 정책 방향이나 계신 분들이 기술가치평가, 기술평가 모델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집중해서 온 것 같고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뭐 우리 이제 오늘 주간 부서도 이제 그런 면에서 있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제학 베이스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평가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저희가 기술금융이 왜 이슈가 되냐면 1970년대, 80년대 미국이 이제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기술금융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기술금융은 거의 대부분 자본시장의 비크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를 통해서 시장에서 평가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의 평가 모델. 저희처럼 이제 이렇게 특정한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모델을 개발해서 뭔가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자본시장에서 뭔가 수요와 공급에 이루어지는 논리가 좀 가까운 그런 자본시장 비크를 많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기술이 있는 기업들한테 자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좀 오늘 뭐 다 정책적인 목적이 오셨으니까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핵심이 되는 게 벤처 투자인 거죠. 또 이제 그래서 벤처의 활성화를 통해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느냐 고민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벤처 시장에 이제 벤처 플레이어들도 상당히 큰 돈을 하고 있는데 기술금융 쪽에 벤처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은 이런 타임 호라이즌을 가집니다.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해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플랜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이제 기술금융이라고 하면 보통 스테이지가 여기 있는 스테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테이지에 있는 기관들의 투자를 할 때 저희처럼 뭔가 평가를 해가지고 보정을 서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에이전시 프라블럼 대리인 문제가 생겨서 평가를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평가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실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신용 할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더 강해질수록 뭔가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이제 실제 돈을 받아가야 되는 기업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아마 저도 재경직 2차 출제위원으로 가는데 제가 자주 내는 문제죠. 에이전시 프라블럼. 왜 이게 정부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기술금융에 딱 들어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R&D들 굉장히 많이 주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술금융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료하고 조금 연계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 20조 정도 R&D를 주면서 기술료에 대한 관심이 이제 기술료가 바뀐 거죠. 기술료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기술료가 매출액 베이스로 되다 보는데 기술료에 R&D를 주고 나서 지금 이 기술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짜로 주는 것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근데 과기부 쪽이고 굉장히 이제 기본적이고 저희는 이제 사업화라든가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료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술료를 받고 이제 이 R&D 지원 자금을 받고 나서 한 7년 내지 8년 동안 기술료를 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트래킹을 다 포기하고 계세요. 기술금융 이런 말씀 그럴싸한 말씀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기술이 만들어지고 나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업들은 내가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제 다른 데 가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기술료를 하고 나서 이제 기술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료를 받고 나서 그 기술료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일정 부분을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전담 운용 기관들이 복잡해가지고 너무 이제 관리하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기술료 받는 거 포기를 한 거죠, 저희 지금.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정액 기술료라고 해서 한 20% 정도 낼 때는 그나마 돈을 이제 부채 개념으로 받았는데, 근데 혁신법 하에 제도에 되다 보니까 이익 베이스, 매출 규모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재 지금 이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기술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쉽게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서 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형성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작년에도 망하기도 했지만 재작년에 그렇지만 그런 은행들이 기술에 대한 것들을 저희처럼 체크리스트, 감사원의 감사 이런 리스크가 아닌 걸로 이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론 구조로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료 제도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것들을 이제 기술료를 잘 내는 기업들한테 그 다음 단계의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준다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술금융, 기업이 작은데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이 기업한테 꽂아주지 이게 고민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도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기술료가 되고 나서 부서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들이 VC, 벤처 캐피탈인데요. 우리나라 작년에 보시면 한 56조 정도 VC 투자에 대한 자금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56조가 가만히 보면 기술이 있는 기업보다는 유행을 타는 기업들한테 많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부가 저희도 키아트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정책 펀드의 주목적 투자 부분을 정할 때 이제 정부가 이렇게 초격차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런 어젠다 위주로서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신규 투자가 되는 기업들을 보시면 피투자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ICT나 바이오, 영상 이런 식의 이 콘텐츠 위주로 보니까 기술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없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2003년도에 이 VC 투자라고 공공기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지금 한은 총재하신 이창용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한국 벤처투자라는 KBIC 투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기관도 이제 경영평가를 받고 이러니까
기술을 가진 그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평에 맞게끔 이 KB익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처들이 독립된 모태펀드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저희도 산자부도 한 2개 정도 가지고 계신 거죠. 정책펀드라든가 아니면 키아트가 하고 있는 혁신펀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성을 맞는 펀드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최근 경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펀드를 만들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중요한 거는 투자관리 기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돈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 기업들은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투자관리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투자관리 회사를 2003년도 버전으로 보면 한국 벤처투자라는 정부 공공기관이 하라는 게 2000년대 초반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들면서 그 기관이 전체 부처의 걸 하지 못하니까 이걸 이제 공공기관들 저희 같이 키아트라든가 케이트 뭐 이런 기관들이 투자 전담 기관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제 성장금융이라든가 하는 산업은행 같은 민간회사한테 주는 이런 이제 구조로서 이제 발달이 돼서 크게 보시면 외부 위탁이라고 해서 투자관리기관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지운 거는 뭐 특정한 기관의 이야기라 가지고 위탁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운용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보면 IPO 뭐 한때 뭐 이상한 메타버스 회사 이런 거 되게 유행했대. 여기 이제 막 이런 그런 어떤 유행에 많이 투자를 하는 데 있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직접 운용 펀드를 하게 되면 자본시장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죠. 자본시장의 생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건데 R&D라든가 기술 전문 벤처 회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파이낸스 가이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저희는 공적 기관들이 직접 운용형 펀드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현실이 우리나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기술 금융을 하는 기관들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대출해주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대리인 문제, 가야 될 사람 못 가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 비클을 이용을 하려고 보니 자본시장과 기술을 모두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마 기술금융의 이슈는 이 두 가지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R&D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다 생략을 하고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하는 기술금융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모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R&D를 시작하는 회사가 앞에 첫 번째 케이스였고, 그리고 R&D를 이제 과정해 주는 게 두 번째 케이스였고, 저희는 이제 R&D를 끝나고 이제 기술을 가진 기업들한테 돈을 어떻게 줄까라는 게 오늘의 이제 목적성인 거죠. 사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그냥 세 번째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벤처 리스라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뭐 기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평가사들이 기업한테 기술 평가를 해주면 그 기업들이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라는 집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저희도 이제 동양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 위계 질서가 있다 보니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이제 파이낸싱을 못 받고 돈을 받는 사람만 계속 돈을 받고 실제 필요하면 못 받는 이런 이제 정보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본의 비클, 자본시장의 비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벤처 리스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리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기술 시장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우리 지금 보면 기술 시장을 만들어서 기술 거래소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기술 거래소에서 팔리는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팔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 시장이라는 거는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정보 비대칭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은 좋은 거 안 팔죠. 하자가 있으니까 파는 거고요. 사는 사람은 그런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중고시장의 레몬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거래소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0년 전에 너무 시급하게 거래소를 만들어 버렸던 거죠. 거래소를 만들다 보니까 좋은 기술을
뭐 중고차 시장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중고차 시장 역설처럼 좋은 기술들이 헐값에 팔리니까 그 기술 시장에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내놓지 않는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가기 전에 리스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요. 리스 시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초기 이제 그 벤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이나 판매한 리스를 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의 시장을 하나 만들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 가기 전에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서 조금 더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보면 지금 이제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안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조금 더 기술 리스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이 중간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B입니다. 에버릴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리스라는 제도를 1989년도에 최초로 이제 생명과학에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실 생명과학 분야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오너라고 하면 좋은 기술은 남한테 주고 싫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근데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 기술에 대한 파이낸싱을 하려고 하면 내가 소유를 하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기게 된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 기술을 사는 사람들의 신용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망하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주는 제도로서 이 에버린이라는 회사가 기술을 해서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 지금 IP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IP에 관련된, 펀드를 많이 만들고, 특허청이 이제, 지난번부터 해서 계속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좀 다릅니다. 그 IP는 특허청이 되면, 유럽 특허청의 IP 펀드를 보면 대부분 소송에 관련된 이익을 많이 차지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고, 이제 이 파트는 보시면 지적 리스 개발을 해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지적에 매각하고 이걸 재리스하면서 리스 회사에 대한 지적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벤처 리스 파트너십을 가진 회사가 벤처 이용 회사 보고 직접 이제 리스를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입은 뭐 리스 이용료라든가 매입 가격, 그다음에 신조 인수부 경제적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 이게 채권하고 비슷한 수익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리스 회사를 이제 벤처 투자를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비교장이 나오는데, 벤처 투자는 주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파산 가능성의 위험을 가지게 되는데, 요거는 채권 투자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넣게 되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나중에 이제 뭐 워런티를 할 것인가를 리스크 수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리스크 수준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적어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보정 쪽하고보다 훨씬 더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는 쉽게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에 저희가 VC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 벤처 캐피탈이 뭐냐면 저희 뭐 국민연금이나 저희 뭐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뭐 이런 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가서 돈을 좀 받아가지고 은행하고 같이 해서 큰 돈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벤처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벤처 투자하고 벤처 투자 조합과의 비교를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가 목적성은 뭐냐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어떻게 이제 기업들 돈을 줄 거라는 목적인데, 이 현금 흐름을 보면 이건 M&A나 IPO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 말해서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돈을 확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회사를 이제 IPO라고 해서 주권을 팔리는 시장에 주식을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상장을 할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 회사들은 미국 사례를 보면 상장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상장에 대한 리스크라는 M&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VC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기술 가진 기업들이 내가 이 돈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 회사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IPO라는 걸 통해서 정권사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 되나? 금융 비용이 되게 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리스 투자를 보면 리스로는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냥 투자자도 좋고 그리고 기술을 가진 기업들한테도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로서 형태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의 현황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은행을 통한 대출이 있고 이러한 VC를 통한 투자가 있는데 너무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간에 비클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우리나라의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교가 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IP 이제 들어서 이건 이제 특허청이 지금 진행을 이제 주요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P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도 하나의 IP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테크놀로지 IP를 세일즈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구매를 하는 구조인데 사실 이 구조는 가만히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이 IP를 해서는 공공기관이 IP를 직접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펀드를 만들어 놓고 아까 보셨던 그냥 뭐 삼성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같은 일반적인 회사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유동화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벌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가 이 특허를 이제 다른 데서 위반해서 사용을 하면 거기다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서 거기로부터 뭔가 이익을 생기는 구조가 IP 투자의 핵심적인 구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이 산업부와 같은 이런 이제 기업을 하고 뭔가 기업의 활동을 해서 뭔가 이제 GDP를 성장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법률적인 제도로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P 투자를 통한 기술 금융의 활성화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이거는 뭐 다른 부서나 약간 법률에 관련된 기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TR 사례든가 뭐 이런 리스를 해서 뭐 이런 리스 사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아마 이게 작년 초부터 해서 올해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저희 부처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테크놀로지를 한다 그러면 그냥 IP가 제일 쉬운 아마 기금 조달의 어떤 비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기술금융이라는 의미를 보면 기술을 가진 기업들한테 기술을 어떻게 돈을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고민하시는데 자꾸만 평가를 기술 평가 뭐 이런 걸로 이제 강화를 시켜서 기술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보정을 해주고 그 보정을 통해서 돈을 더 받는 이 고전적인 커머셜 뱅크의 형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또 너무 시장 친화적으로 가버린 거죠.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기술 거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기술에 대한 시장적인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기술 금융에 대한 문제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기술료 제도를 오랫동안 이 각 개별 부처가 다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출연 기간은 빼고라도 사업화 부분이나 기술에 대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은 기술료 제도와 연관시켜서 평가해주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가진다면 리스라든가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는 산자부가 운용하는 R&D 지원, 저도 이제 평가위원회 한 번씩 가보는데 R&D 사업을 할 때 R&D 지원을 받는 기관들한테 VC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보통 기술을 하다 보면 한 자기가 100 정도 필요한데 정부가 주는 거는 한 10%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업을 가보면 똑같은 사업을 3번 하고 계세요. 14년 동안. 기술의 발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가서 그런 걸 하는 거죠. 사실 그때 이 기업한테 VC를 연계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좀 힘든가 봐요. 정부한테 돈도 받으면서 너네 VC 투자 받는 게 이중 투자가 아니냐. 이런 식의 약간의 애독한 그런 관점 때문에 현재 기술금융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이제 R&D 제도와 기술료 제도와 그리고 기술금융 세 가지가 링크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분짜리였으면 2장을 만들 걸 그랬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를 잘 이용하자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오랫동안 기술료 제도를 R&D 지원 제도를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R&D 지원 제도와 의 이제 핵심이 기술료 제도, 평가를 하는 제도니까. 이 평가 제도를, 그래서 기술료를 잘 내는 기업들이
VC들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VC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떴다방인 거죠.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돈 준다면 돈 받고 그냥 이렇게 뿌리고 그냥 그래서 이제 저기 여의도에서 제일 편한 직업이 VC들입니다. 그 놀고 먹는 애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펀드 매니저, 주식 매니저, 채권 매니저들은 VC 하는 애들을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면서도 이제 잘 안 보는 거죠. 근데 이제 VC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자꾸만 IPO 개수 몇 개 했냐 아니면 정부 정책 했냐 이런 식의 자꾸만 평가를 하니까 우리도 사실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술료를 잘 내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좋은 평가를 줘서 기술에 대한 VC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기술금융의 현재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저는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는 너무 양극단에 있는 거죠. 론 구조와 거래소 구조 이 양극단이 있는데 조금 더 중심에 있는 리서 제도라든가 약간 중간에서 이 시장의 논리로서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로 조금 더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현재 저희 이제 부나 저희 이제 케이트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 기술이 있지만 조금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한테 조금 더 돈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핵심 이제 키워드가 CVC 제도하고 이제 VC 평가 두 가지가 이제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CVC는 이제 검산 분리에 관련된 이슈도 사실 존재를 하지만 R&D나 기술 관련해서는 CVC 제도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기술금융의 핵심적인 단어는 정보의 비대칭성인 거죠. 기술이 있는 자와 그리고 기술 평가하는 자와의 그 괴리가 너무 먼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재무 구조로 재무를 하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말을 좀 이제 전달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술 금융을 보면서 번역가가 좀 필요하다. 기술을 하시는 분들과 금융을 하는 사람들 중간에 누가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 개인적으로는 CVC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이 이제 원래 미국은 1932년도에 반독점법이 만들면서 굉장히 검산분리에 대한 게 엄격했었는데 이제 실리콘밸리라든가 기술금융에 대한 영역에서는 아예 이제 검산분리에 대한 문제가 다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리고 한 게 공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산자부가 작년에 키아트하고 했는데 효성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특별한 관련성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섬유 회사죠. 기술력도 되게 많고, 뭐 오너도 뭐 섬유학 박사시고, 지금도 이제 분자 구조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이 계신 기업이죠.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큰 대규모 기업이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 쓴 기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걸 하는가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정보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본인들이 직접 대기업이 출자를 하고 저희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저희 부처가 돈을 넣어줘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CVC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술의 발전성에 맞게끔 CVC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CVC 제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의 발전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적인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겠죠. 이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이제 조금 더 기술 금융에 특화되어져 있는 걸로 좀 한정을 지어서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주신 게 VC 평가인데요. 이제 어른 평가 지표를 만들어내는 사람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가 지표를 저희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도 말씀을 좀 시장 평가인데 시장은 오늘 당장 원금을 회수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레벨을 준다, 기술의 레벨을 준다든가 뭐 이런 쪽의 평가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뭐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술료 저희 R&D 지원에서 기술료를 많이 내는 기업들한테 가점을 주도록 VC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VC들은 저희가 지금 기술료 제도를 연간 산자보다 한 10조 정도 쓰시나요?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계신데 이 돈이 넥스트로 되고 있는 관리를 전혀 안 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기술료 받는 게 귀찮다고 이제 다들 포기하고 계시고 기술료 아예 받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는 맨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팔리기 전에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가치 평가 모델을 하시면 결국에는 배당 할인 모형으로 가서 기존의 공모 시장, 그러니까 잘 되는 시장의 평가 모델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여러 기관들이 한 거죠. 콘텐츠부터 해가지고 기술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굳이 이제 저희가 그런 평가 모델이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핵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VC들로 여기가 기술료를 많이 냈네? 그러면 내가 좀 더 투자를 해줘야지. 라는 이런 심플한 어떤 센텐스나 룰을 만들어서 VC들한테 인식을 시켜준다면 VC들도 좀 이제 다른 고민들, 저희 심사역 보고서 쓰시면 다 이해를 못해요. 저도 심사역 보고서 쓰면 이게 맞는 말인가? 뭐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저희 회사, 여의도에서 밥 먹는데 옆에서 이제 VC 심사역들이 밥 먹으면서 오늘도 소설을 100장 적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저희가 그런 심사 보고서에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심플한 정책 보고서를 좀 주는 게 어떨까 싶고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사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리콘밸리 뱅크는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뱅크로서 물론 파산을 해가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이제 파산한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한번 제가 가봐서 봐야 되겠지만 초기 70년대, 80년대 기술은행의 실리콘밸리 은행은 굉장히 파워풀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 꼴랑 3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 더 나서서 체크리스트를 심플하게 해주는 게 조금 더 VC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하실 것 같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많고요. 첫 번째 이제 기존의 융자하고 해가지고 크레딧 신용 리스크가 분리가 되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IP라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제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들한테도 이제 나의 신용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담이 있는데 이 리스 제도를 하게 되면 신용에 대한 파산에 대한 위험들이 다 분리가 되어서 기존의 융자보다 조금 나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뭐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5가지 정도의 요인 그래서 예. 네. 좀 굉장히 어려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제 기술 평가에 대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 틀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심플하게 가는 게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한 5가지 정도 리스크 요인만 만들어가지고 체크리스트화 한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예전에 심플했던 기술 가치 평가 모델로 좀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제 용역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다 못해서 이제 저희가 그냥 코스피 시장에 돌고 있는 그런 주식을 평가하는 모델을 요즘 많이 기술 가치 평가 현금 할인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 모델은 조금 이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평가 방법을 덜 사용하는 기술 평가 모델로 조금 회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저한테 용역을 주셔도 저도 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고서를 이만한 걸 써야 되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용역을 줘서 해결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조금 빨리 심플하게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 이번에도 키아트한테도 키아트가 하고 있는 R&D를 받은 기업들한테 VC가 투자할 수 있도록 좀 압력을 넣어라. 그래야지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R&D를 처음부터 끝까지 R&D를 적는 기업들이 경제성 성과 같은 거 뻥튀겨서 안 적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이 R&D 지원을 사업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사실을 많이 적어야지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시그널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향후에 포캐스팅을 해서 현금 흐름을 이제 예측하고 그걸 할인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모델보다는 조금 이제 거기서 조금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실리콘밸리 아마 뱅크 모델을 보시면 그런 모델은 상당히 지양을 하는 좀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파산을 해버려가지고 조금 이제 예시를 하기에는 조금 네, 지금으로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